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30번째 시간 어느 멋진 순간입니다. 예. 예. 이게 리들리 스콧이 빠졌어요. 아, 예.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리들리 스콧인 거 다 알 건데.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는 이음님이 시네브로를 빼먹더니 제가 리들리 스콧을 빼먹었습니다. 둘 다 빼먹었으니까. 네, 좋네요. 동점입니다. 네. 이게 이 한글 제목은 어느 멋진 순간인데요. 영어 제목은 굿 이어예요. 좋은 해. 뭐야? 맞죠? 좋은 맞아요. 좋은 해죠. 좋은 연도. 좋은 연은 또 어감이 이상해죠. 그렇죠. 좋은 연. 좋은 연. 이 좋은 해라는 게 중의적인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 주인공한테는 지금이 좋은 해라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이 됐고 사실은 제가 좀 어느 글을 보고 왔는데 그 와인 농장에서 정말 좋은 포도 품종이 만들어졌을 때는 굿이어라고 말을 한다 그래요. 풍년일 때. 풍년이라 해야 될까? 아무튼 진짜 좋은 품종이 만들어질 때. 질적으로 그쵸. 풍년일 때. 그럴 때 굿이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네. 그거 노렸네 감독이. 노렸겠죠? 아마도. 중의적 표현으로. 와인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알 수도 있을 법한. 그래서 바로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를? 이 영화는 사실은 너무 전형적인 영화라서 전형성이죠. 그냥 뭐 이런 거죠. 물론 런던에서 어떤 증권맨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냥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 본인의 삶을 깨닫고 거기서 멜로물을 찍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이해하기에는 사실 매치 스팅맨처럼 굉장히 쉬웠고 그렇게 재미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평범하게 정말 그 프랑스의 지방의 그런 유유자적한 삶처럼 저도 그렇게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난했던 것 같죠. 이프님은 혹시 저 런던의 증권맨인데 증권맨 하면은 사실 월스트리트 오브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아니면 한 명 더 있었는데 되게 아이코닉한 사람 누가 있었지? 저 혼자 맞구나. 아메리칸 사이코의 크리스찬 베일이나. 그래요? 그게 저의 머릿속에 깊게 있어요. 네. 증권맨. 그 사람들은 되게 비주얼이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증권맨이시고 이러니까 되게 훌륭한 비주얼을 기대했는데 아닌 거야. 러셀 크로시가 아주 젊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미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찍으셔서 중년. 예, 좀 배도 좀 벌써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월가의 그 증권맨에 대한 그 환상이 좀 깨졌어요. 맞아. 아니 근데 이게 2006년도작인데요. 러셀 크로우가 64년생이에요. 32살. 32살. 32살이에요? 32살이 그 얼굴이야? 계산을 해보면 32살입니다. 아니 액면가는 딱 거의 그 영화에서 40대 중반? 영화상에는 그 정도의 그 직급이면 한 40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실제 나이는 30 초반밖에 안 돼요. 저도 한 40대 중반으로 봤는데. 진짜 잠시만요. 64년생? 그러면은 36 아니죠. 42살이지. 42살. 죄송해요. 속았어. 맞네요. 맞네. 죄송해요. 42살이네요. 42살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딱 그 나이 때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40대 중반 정도. 그래서 그 디카프리오나 크리스찬 베일 비주얼이 안 나와서 월가의 그 예민한 뭐랄까 비즈니스맨의 그 간지 좀 안 나가지고 조금 아쉬워. 그렇긴 했어요. 조금 아쉬웠고 근데 마리옹 이름 맨날 꽃띠아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여기서 제일 리즈인 것 같았어요. 리즈 시절이라고. 이때까지 본 영화들 중에서도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보면서 또 반했어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여주한테 반하는데 또 반했어요. 여기서 정말 아름다우셨던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저도 되게 무난한데 그 유럽 영화 특유의 이런 분위기 뭔지 알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게 아니라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찍은 영화의 특유의 이 유유자적한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다. Call Me by Your Name이라든지 이게 꼭 헐리우드에서 찍었어도 유럽이 배경이면 약간 이 분위기가 나거든요. 좀 몽환적인 느낌. 몽환되면서 약간 너무 좀 약간 루즈하다면 루즈하고 그런 거 어떤 건지 알겠어. 하면은 예쁜데 또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해서 유럽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보겠다. 근데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루즈하게 볼 수도 있겠다. 그건 확실하죠. 지루할 수도 헐리우드용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영화가 또 호불호가 또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럴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이 영화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감상 포인트는 과연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스토리로 보면 안 돼요, 이 영화는. 스토리는 너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게 막 번복이 돼 있어. 맞아. 그래서 스토리는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생각났냐면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강영욱 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대요. 강영욱이란 말이 뭐 모차르트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개는 없다. 왜 개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주인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개가 길이 잘못 들어서 아니면 좀 개가 오해를 해서 나쁘게 보이는 거지. 개가 오해를 한다니까 되게 웃겨요. 그죠. 그걸 또 영화에 만약 대입을 해보면 세상에 재미없는 영화는 없다. 네네. 세상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못 만든 영화는 없다. 못 만드는 감독이 있을 뿐. 아니야. 나는 아니면 아까 주인은 잘못할 수 있다면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데요. 좋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망한 작품은 있다. 하지만은 나쁜 감독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 나쁜 감독은 없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 맞는 말이네. 네. 맞는 말이네. 네, 아무튼 뭐 이거는. 이건 뭐 말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떤 의도로 제가 얘기했냐면 세상에 왜 재미없는 영화가 없고 왜 못 만든 영화가 없냐면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자기가 만든 영화는 뭔가 이 재미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감독의 어떤 의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적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든단 말이죠. 그 많은 돈과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쏟아 부어서 감독이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감독한테는 모든 세상의 모든 감독한테는 자기 영화가 제일 재밌는 영화고 제일 의미 있는 영화일 거야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포인트가 여러 개일 것 같아요. 어떤 감독은 스토리를 중시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저는 리들리 스콧 입장에서 한번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답을 얘기는 안 할 텐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뭐 각본은 뭐 각본가한테 가져왔겠지만 리들리 스콧이 감독이니까 이 영화를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뭘 가장 중시해서 아니면 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독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감독의 그 제작 의도. 제작 의도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추리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일단 감독이 그 정통 로맨스는 이거밖에 없죠. 또 있나요? 혹시 리들리 스콧 없을걸요? 중에 정통 나머지는 로맨스? 역사물 아니면 스릴러 SF라서 뭔가 없을 거예요. 좀 뭐 로맨스가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정통 로맨스는 이거 하나라고 한다면 저도 유일한 제가 봤어요. 이때까지 느낀 리들리 스콧은 다양한 장르를 다 찍고 싶어하는 감독인 것 같아서 로맨스를 한번 찍긴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을 거예요. 언젠간 찍어야 되는데 정통 로맨스를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장르 안 섞이고 로맨스만 딱 오로지 이걸 하나 로맨스. 찍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배우가 있었겠죠. 자기가 자주 쓰던 러셀 크로우가 있을 거고 뭐 잘 나가는 마리옹 코티아르가 있었을 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로맨스를 찍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로맨스만 찍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오로지 로맨스. 네, 여기 뭔가 보통 복합 장르로 많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죠. 이거는 로맨스 영화 말고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로맨스, 그냥 정통 로맨스였던 것 같아요. 정통 로맨스를 찍고 싶었다. 찍어야 하는 자기의 그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가 있었다. 언젠가 찍어야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는 이뤄야 되는데 정확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지. 이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제 제작 의도. 이 정통 로맨스 사실 로맨스를 잘 안 봐가지고 저는 봤을 때 정통 로맨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가 짬뽕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체적인 파이가 있다면은 어느 부분은 로맨스가 들어있고 어느 부분은 본인의 삶에 대한 성찰도 들어있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본인이 바뀌는 건데 그 전작이 매치스틱 맨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좀 연결이 되는 부분, 어느 주제 의식이 좀 연결이 되는 연결되는 부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감독님이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뭐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꽂히셨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이거 두 개를 연속으로 찍은 거 보니까 자기 삶에서 그런 시간들이었나 봐. 본인이 어떤 거짓된 걸 버리고 그렇죠. 허황된 걸 버리고 좀 진실되게 살고 싶었던 인간의 시즌인가 삶은 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찰을 했던 것 같고 맞네. 그런 것들이 작품에 묻어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엉클 헨리가 그 앙리가 그렇지. 계속 이제 그 꼬맹이 맥스 맥시밀리안한테 조언을 자꾸 해주는데 그 조언해주는 그 엉클 헨리가 감독의 분신인가? 그러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뭔가 되게 삶에서 의미 있는 그런 문장들을 툭툭 던져요. 근데 맥스는 그걸 되게 곱씹거든요. 항상 그걸 계속 회상하잖아요. 자기 과거를. 그런 맥락에서 이 교훈적인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교훈은 뭐 워낙 그 분명해가지고 사실은. 이 영화의 교훈은 뭔가요? 그러면 교훈이요. 교훈은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저 매치스틱 맨이랑 교훈이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삶의 가치는. 삶의 가치. 이거는 뭐 이제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림 가짜 그림에 대해서 진짜 주제 의식이 참 많이 묻어나왔던 것 같아요. 방고 그림이 그 사장의 그 벽에 걸려 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가짜고 남들이 보여지는 건 가짜고 실제 있는 건 금고 안에 있잖아요. 본인만 혼자서 밤에 몰래 보는. 맞아. 근데 그 삶이 뭔가 맥스의 삶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돈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본인을 싫어 욕도 많이 먹지만은 그런 삶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본인은 그때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런던에 있었을 때는. 맞아. 하지만 우연히도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좀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돼서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그런 영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게 약간 되게 너무 직선적으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꼬운 것도 없고 결국 이제 막 회사에서 맨 마지막에 그 사장 같은 사람이 막 오퍼도 하잖아요. 뭐 네가 사장이 될래 뭐 이런 것까지 오퍼를 하는데 다 버리고 그냥 시골로 돌아와서 프랑스 시골로 돌아와서 그냥 농장을 하는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친구가 전화 와서 너 조금 있으면 바로 질릴 걸. 너 뭐 며칠 있으면 뭐 지금은 좋지. 조금 있으면 지겨워서 너 돌아오고 싶을 걸 이러는데 뭐 한번 두고 보자고 뭐 이러면서 전화 끊고 이제 또 이제 가는데 약간 뭐 딱 그거인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직관적으로.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러분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직장 생활을 그렇게 뭐 몇십 년 하진 않았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근데 만약에 그 감정 이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맥스 정도의 나이 아니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시점이 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그런 제안을 만약 영화에서처럼 사장이 될래, 나랑 같이 경영을 할래, 아니면은 그 어느 두둑한 보상금을 받고 이제 그만둘래 이렇게 하면 제안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정년퇴직한 이후의 삶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 영화는 그게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한데. 근데 이거는 불공평하잖아요. 걔는 유산을 그 몇만 평 11헥타르인가 거기 땅을 물려받고 퇴임하는 거고. 완전 부자. 우린 아무것도 없고 퇴직금밖에 없는데요. 빈털터리. 그렇죠. 씁쓸하네요. 갈 곳이 있었잖아요. 하긴 그 맥스는 뭘 정해도 다 좋은 거네. 경영자가 돼도 뭐 좋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현실 반영적으로 돼버리니까 저는 후자. 그러니까 뭐 돈을 받고 많을수록 좋죠. 대신 돈을 그리고 많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굳이 뭐 경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 영화를 키워드로 제가 한번 유튜브에도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그 유튜버가 이 영화 주제로 만든 거 딱 2개 나오더라고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막 검색했던 거 2개 나왔어요. 하나는 그냥 내용이 그 마리온 꼬띠아로 예쁘다. 아니 그 위주로 이제 좀
댓글이 많이 달렸고 네. 코티아르 예쁘다. 그리고 와인 있잖아요. 와인 관련해서 와인 동호회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좀 좋아할 수도 있나 봐요. 좋아하겠죠. 와인 그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와인 에어. 근데 뭐 와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 제가 댓글도 좀 이제 뭐 왓챠나 이런 것 좀 많이 좀 보긴 했었는데 대부분이 좀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는 리들리 스콧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도 좀 나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한 60대 70대 그때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은퇴한 이후의 삶을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가 이거 같아요. 뭔가 그 자기의 삶과 좀 오버랩되는 그 맥스의 삶과. 근데 아직도 작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 대단하죠. 90대 진짜. 언제 돌아가시나요? 노획장이죠. 그러니까 언제 퇴직하시죠? 언제 포도농장으로 다시 가실지 궁금하네요. 아직은 한창이라고 생각하시나?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르는 저는 이제 이 영화 장르를 멜로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멜로 드라마 뭐 이 정도로? 장르를 굳이 나눈다면 전 멜로 성향이 더 짙었던 멜로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판타지로 봤어요. 판타지. 이게 왜 판타지냐면 이건 철저하게 판타지입니다. 우와. 왜냐면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판타지긴 하다. 왜냐면 완전 판타지예요. 왜냐면 네. 맥스가 도시의 생활 그 증권맨으로서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도시는 다 파란색으로 나오잖아요. 색감이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성과를 올리는 부분이 나와요. 막 뭐 팔어 막 사사사 하면서 증권을 막 사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쇼 뭔가 보여주는 건데 그 상황 자체가 판타지인 거죠. 실제로는 누가 그렇게 이제 실제 증권맨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도 그것도 판타지고 영화상으로도 그린 것도 판타지인 거죠. 그 상황, 그 상황 자체가. 그런가요? 그 맥스가 성과를 올리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동료라 다른 회사의 그런 경쟁자가 있는데 막 작전을 편다고 하거든요. 작전 펼치는 근데 실제로도 그 그럴까요? 주식 가지고 작전을 작전 편다고 하잖아요. 영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아니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요. 작전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들이고 팔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량 엄청 사들여가지고 한 번에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다 매입해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막 수백만 달러의 차익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내에서도 금융 당국에서 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라도 판타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그러니까 가상의 돈을 자기들이 막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그냥 돈 먹고 돈 따게 하니까. 돈 먹고 돈 타기 이렇게 도박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논리는 완벽했다. 이거는 가짜여도 판타지고 가짜이기 때문에 판타지고 진짜여도 판타지다. 도시의 생활도 그렇게 판타지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품이다 이 말이죠. 거품이죠. 거품이죠. 거품인 삶을 살았고 또 이 사람은 돈적으로도 그렇지만 두 번째 이제 좀 대단한 그 여성 편력이 있어요. 바람기가 좀 되게 심하게 나오죠. 여성을 이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터 와도 항상 이제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만 또 보여지고 이 영화가 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여성의 신체를 또 지나치게 대상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프님? 그 크리스티나라고 맥스의 사촌이 오거든요. 근데 굳이 크리스티나가 그 이제 일광욕을 하고 내 등을 얼음찜질 해줘 그 친구한테 찰리한테 이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야한 장면, 뭐 일부러 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감독의 어떤 여성에 대한 판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장면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좀 뭐 이게 좋게 말하면 섹시한 거고 뭐 나쁘게 말하면 되게 여성을 대상화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판타지가 있거든요. 일단 유럽 영화 좀 보시면 알겠지만
노출에 되게 과감하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유교가 유거부이라서 그게 야하게 보이는 거지. 그냥 막 거의 벗을 듯한 비키니 입고 그냥 다 잘 원래 놀잖아요. 일상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일상이 그렇다기보단 조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트라인이 낮다고 보면 돼요. 좀 저 정도 노출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커트라인이 되게 낮아서 그래서 그런가? 자유분방한 문화라서 애초에 좀 여기서 나온 수위 정도가 전혀 야한 것이 절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러셀 크로가 그러니까 남자 월가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아까 말했던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나 아메리칸 사이코를 봐도 그냥 월가의 남자들은 여자를 엄청 좋아한다는 게 약간 클리셰거든요. 월가의 남자들은 막 매일 밤 파트너를 바꾼다. 약간 이런 게 클리셰처럼 쓰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쓸 돈도 때가 많고 여자들도 그냥 돈이 많으니까 막 인기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겠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성 편력이 있다는 게 저는 전혀 뭐 그렇다기보다 그냥 클리셰처럼 느껴졌고 연결이 자연스레 되는구나. 클리셰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약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성 주인공의 영화다 보니까 여자를 더 많이 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모르겠네요. 이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야한 장면이 좀 의도적으로 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중간중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누구죠? 그 부인 부인도 그분도 굉장히 엄청 계속 춤추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좀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봐가지고. 그죠. 네. 근데 그 나라는 볼에다 그러니까. 뽀뽀하는 게 인사인 나라인데. 맞아. 사실은 맞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그 수영복 입고 해변 가서 그냥 등 돌려서 엎어져가지고 비키니 끌고 지나가는 남자한테 크림 좀 발라달라 하는 거 진짜? 그냥. 우리 한국인이라서 그걸 오일 몰라서 좀 발라달라 하는 거 되게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일상이구나 그게. 그 그냥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발라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구나. 프랑스는 진짜 더 성적으로 완전 개방됐다고 하더라고요. 개방적인 거구나. 네. 진짜 개방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다르네. 다르죠. 인식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래서 판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 껴맞힌 게 아니라 이게 또 판타지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우리한테는 판타지죠. 동양인들한테는 한국인들한테. 그리고 판타지가 또 몇 개 또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 영화를 이제 장소가 프랑스잖아요. 와인 농장이고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는 진짜 파란 색감으로 차갑게 그려져요. 근데 프랑스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뭔가 좀 진짜 화사한 분위기, 색감 자체가 되게 밝고 노란색, 뭐 빨간색 이렇게 좀 화사한 색감이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그 화면 자체가 뭔가 꿈속에 있는 듯한 뿌예요. 전반적으로 색감 자체가 빛도 엄청나게 오버라이트가 들어오고 이게 이런 화면 자체가 그래서 판타지다. 지금 이제 맥스는 고향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고향이 하필이면 성이고 와인 농장이고 뭔가 우리가 꿈에서나 그릴 듯한 유럽이 실제 저렇게 살까? 유럽 농장들이 싶은. 근데 우리나라 그 댓글들도 보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해외 여행을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프랑스 와인 농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대신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행을 대신 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댓글을 은근히 달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판타지인 거죠. 우리 보는 입장에서도 한국인한테 판타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맥락에서 판타지예요. 다양한 맥락에서 꿈속을 보는 것 같은 걷는 것 같은. 실제로 저는 이게 관광 그 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네. 실제 그 유럽의 성을 찍는 듯한 느낌? 그런 장면이 많이 보이죠. 풍경 되게 예뻤어요. 예쁜 풍경을 막 담아내고 맥스가 사진기를 들고 실제 성을 찍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거는 감독이 CF 감독하면서 많이 했던 작업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맥스가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자체도 판타지인데 거기서 또 더 들어가서 판타지로 또 들어가서 과거 회상을 해요. 엉클
헨리를 자꾸 추억을 해요. 그 장소 하나하나마다 테니스장에서 이런 추억이 있었지. 이런 말을 주고받았지. 제일 처음 장면도 체스 두는 장면. 그것도 이제 과거 회상이죠. 그리고 양조 거기 그 창고에서도 삼촌하고 또 주고받았던 대화들. 과거에서 이렇게 모든 공간에 추억이 서려 있고 그 추억을 자꾸 회상을 해요. 이것도 판타지죠. 이 영화는 그래서 판타지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두 여자가 나와요. 이 영화에는 중요한 인물. 한 분은 이제 마리온 꼬띠아르가 연기한 페니 샤넬. 이름도 페니 샤넬이야. 샤넬이네. 샤넬 브랜드가 혹시 어느 나라 건지 아시나요? 프랑스 걸요 아마? 코코 샤넬 거잖아요. 코코 샤넬이 아닌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이름도 여기도 이제 이름이 재밌는데 맥스 이름이 왜 맥스일까요? 막시밀리언. 왜냐면 막시무스 출신이라서. 괜찮네. 아 저도 그 생각을 했고 이름부터가 너무 돈을 밝히는 사람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맥스 자체가 맥스로 달라고 밀리언 달러를 맥스로 달라고. 그렇죠. 저는 최대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이름은 맥스 스키너죠. 네. 근데 런던에서는 밀리언으로 불리는 건가? 원래 풀네임이 맥시밀리언 스키너인 거예요. 맥시밀리언인데 그 닉네임 맥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가? 아무튼 이름부터가 맥스밀리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너무 자본주의 같은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이름이지 맥스. 맥스를 최대치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페니 샤넬 이름도 프랑스적이야.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크리스티 아까 이제 사촌 그 삼촌의 딸 숨겨진 딸 이름이 크리스티인데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국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티 미국인, 샤넬 프랑스인 이런 식으로 이름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붙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두 여자가 나오는데 이 두 여자가 이건 멜로드라마이긴 한데 재밌어요. 왜냐면 보통의 멜로드라마는 그 여주가 여주와 남주의 그 티격태격하는 거, 그거 나중에 결국 이루어지는 거, 이 중심 라인이 그러니까 원 라인으로 딱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랙이 크리스티가 등장해요. 트랙이 하나 더 생겼죠. 투 트랙으로 가요. 근데 거기다가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거 회상, 삼촌을 자꾸 회상하는 거, 그 트랙이 또 하나 늘어났어요. 그 중간중간 계속 그 영화의 끝날 때까지 막 그 과거 회상이 나오죠. 이게 3트랙이 됐어요. 거기다가 도시도 장면이 계속 끼어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4트랙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스토리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감독이 좀 머리를 썼어. 치밀하게. 맞아. 저는 근데 리들리 스콧이 왜 이렇게까지 다양한 트랙을 했냐면 리들리 스콧은 간단하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뭔가 어떤 영화를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그 장르에 통용되는 규칙을 좀 더 뭔가 좀 추구한다든지 벗어난다든지 뭔가 독특함을 추구해요. 왜냐면 CFP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평범하지 않은 거죠. 이런 그 트랙을 자꾸 겹쳐서 스토리 라인을 구성한 거 이것도 판타지다. 나름의 껴맞추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시트콤 캐릭터성을 구현하는 거 시트콤에서 자주 해먹는 수법이거든요. 캐릭터성만 완벽하면은 그 캐릭터는 계속 그 어떤 특정 동작, 특정 행동, 특정 말만 계속 반복하면은 그 자체로 웃기고 그런 시트콤 혹시 생각나시죠? 그런 거. 요거 하나 예를 들면은 강아지 생각나시나요? 그 강아지가 이 맥스를 처음 만났을 때 막 짖고 가서 막 다리를 그 오줌 싸잖아. 다리가 이렇게 오줌 싸고 근데 그 되게 인위적인 장면인데 근데 이 강아지는 항상 이 맥스를 만날 때마다 적대적으로 뭔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공을 막 물고 달아난다든지 근데 강아지 나올 때마다 웃기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의도했죠. 그 강아지만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극이요. 이거는 일종의 캐릭터극이에요. 연극처럼 어떻게 보면 좀 시트콤적인 뉘앙스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요 강아지의 의미는 제가 풀어봤는데 강아지가 제일 쉬우니까. 근데 맥스 그다음에 아까 크리스티 그다음에
누구죠? 페니? 페니 샤넬. 페니 샤넬. 각각의 캐릭터마다의 반복되는 어떤 특징이나 그런 캐릭터성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게? 캐릭터성이 페니 샤넬 한번 페니 샤넬은 어떤 그러니까 뭘 반복하냐는 거죠. 음, 어떤 음. 성향을 반복해서 어떤 보여주냐고요?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지 페니 샤넬이 했던 행동들이나 뭐 이런. 처음에 이제 러셀 크로우가 페니 샤넬을 한번 치죠 차로. 그리고 굴러 떨어져서 죽을 뻔해가지고 죽을 뻔했어. 돌아와서 응. 수영장 구덩이에 빠져 있는 러셀 크로우를 도와주지 않고 다시 거의 뭐 복수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물을 채우고 그쵸. 그리고 어쨌든 구해줬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캐릭터성? 캐릭터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캐릭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되게 당차요. 네. 캐릭터의 성격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차고 되게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이고 여장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쳤다면서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엉덩이를 까서 보여줘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어떻게 보면 섹시함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여성을 대상화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 그리고 저쪽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성격?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당차고 느낌이 자기 주장 확실히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뭐 계속 그 러셀 크로우가 그 맥스가 못 믿잖아요. 너가 진짜 딸이 맞아? 맞아. 왜냐면 삼촌은 나한테 한 번도 딸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딸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너가 계속 딸이래? 계속 못 믿는데 너가 믿던 말던 상관없다고. 나는 맞아. 여기 그냥 아빠가 있던 곳을 보러 온 거다. 이것도 재밌는 게 그 타이밍 이 영화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개연성이 좀 무너지는데 크리스티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나타났나 이거죠. 그 성을 자기가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뭐 그 전도 아니고 그 이후도 아니고 딱 절묘한 시점에 딱 나타났어요. 그 우연에 나타난 거 아닐까요? 우연의 일치인데 근데 크리스티가 나타난 시점도 그렇고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는 게 이 맥스와 이 페니 샤넬이 결국 눈이 맞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랑한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연성이라는 게 맥스는 그냥 반한 건가? 맥스는 반했죠. 반했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얼굴이 개연성이다. 그거 맞는 것 같아. 얼굴이 개연성이고. 그렇게 막 얼굴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냥. 그래서 반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막 멍 보여주고 이랬을 때 완전 와 이러면서 반하잖아요. 너무 섹시하다. 이 사람은 원래 여자를 밝혔으니까. 그럼 여자는 그 일을 도와줘서 반한 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허풍쟁이에다가 막 뭐 도시에서 막 하다가 온 재수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 쳤다는 거 알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안하다고 뭐 일도 도와주고 뭐 밥을 물론 뭐 흑심이었을 수는 있지만 밥도 사겠다 하고 정말 미안했다 그러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고 되게 열심히 행동으로 자기 그런 사람 아닌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서서히 마음을 푼 것 같고 맞아. 플러스 어릴 때 둘이 본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 둘이 다 기억을 맞아. 못했었 마지막에 기억하긴 했지만 맞아.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 사람의 인상이 낯익은 거가 있었을 수 있죠. 둘 무의식적으로.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편하게 대하게 되고 마음을 열기 쉬울 수 있잖아요. 그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게 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자는 확실히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뭐 사랑이 그런 거지 않을까요? 뭐 개연성이 필요해야만 사랑은 아니고 그런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개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갑자기 뭐 크리스티가 갑자기 나타났다든지 그래서 판타지다. 사랑은 판타지. 결론이 다 판타지로. 사랑은 판타지다. 이게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개연성을 확 점프해버리고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 이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그 일하는 아저씨 그래 아줌마 듀플러랑 또 아줌마 이름이 기억. 아줌마 이름이 듀플러 부인으로 맞아. 나오나? 원래 이름이 있는데 듀플러 부인으로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아줌마도 이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분도 나름의 그 캐릭터성이 있죠.
그리고 듀플러는 어떻게든 이 농장을 자기가 일궈 가겠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 젬마다 사람이고. 젬마. 이름이 젬마 아니에요? 듀플러 부인 아닌가? 그런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네.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젬마 아니구나. 네. 몇십 년 동안 그 농장만 일군 장인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엉클이 이거를 농장을 일궜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엉클은 그냥 관리인이고 지배인이었고 그 듀플러가 자기 몸으로 노동으로 다 일군 바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판타지다. 뭐가 그게 판타지죠? 왜요? 그러니까 엉클도 솔직히 자기가 한 거는 봐봐 엉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엉클은 땅 주인. 주인이지. 네. 부려먹기만 했지. 엉클이요. 엉클은 그쵸 땅만 소유하는 사람이죠. 땅만 일하는 소유했고, 사람은 듀플러. 맥스도 솔직히 와가지고 뭐 땅 한 게 주인이자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가니까. 사람 그 듀플러가 와인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거 라벨링 해가지고 파는 거는 판매 엉클 없죠. 헨리가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맞아요. 그런 거죠. 둘이 뭐 사실상 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일 뿐이지. 그렇게 됐던 거죠. 응.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판타지였다. 이게 그 감독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봤을 땐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고 그 남자가 갑자기 여자 되게 아름다운 여자를 갑자기 우연히 만나서 또 사랑에 빠져 갑자기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리고 도시에서도 그 경영권을 버리고 시골로 가잖아요. 시골로 가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 꿈 같은 그 삶을 마지막 장면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장면 보면서 끝난단 말이죠. 감독의 그 뭐랄까 자아랄까 그런 로망이라고 했다. 로망이 투영된 판타지 영화였다. 그 어떤 그 뭐 호빗이 안 나와도 이건 절묘한 뭐 사랑에 대한 판타지, 과거 회상. 사람이 늙으면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아이고 그 삼촌 아니면 그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 했지 뭐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게 되는데 그 추억에 대한 자기 과거에 대한 회상 판타지. 그리고 도시 이제 자기가 성공해서 이제 농촌 가서 살고 싶은 판타지. 모든 판타지가 다 번복된 영화. 그게 어느 멋진 순간 굿 이어였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판타지인 부분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또 프랑스에 집까지 성까지 있다. 몇 헥타르가 있는 포도 농장까지 있는 그것도 판타지. 저는 그거는 현실과 너무 이게 제 현실에서 봤을 땐 판타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맞아요. 우리 전개가 판타지적이었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유럽 영화 한두 개만 보고 오세요. 유럽 영화 다 이래요. 다 이래. 예. 판타지. 아니 유럽 영화 다 이렇다니까. 알겠어. 이분이 오늘 너무 코미디스러운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에 대해 이 영화 한번 정리해보죠. 최종 네. 자기들이 느끼는 다르게 정리해도 돼요?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니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니 이 영어 이름이 굿 이어인데 굿 이어가 사실 좋은 연도가 아니라 이제 와인을 재배할 때 질적으로 풍년일 때 굿 이어라는 말을 쓴다면서요. 그래서 네. 그거를 왜 그럼 굳이 여기에 썼을까? 그리고 와인이라는 아이템이 계속 나오니까 뭘까 생각해보다가 러셀 크로우 그 캐릭터 맥스 캐릭터 하나를 그냥 와인으로 보자고요. 맞아요. 그러면 어린 맥스는 포도였어요. 포도가 이제 삼촌 헨리와 듀플러에 의해 거기서 사랑을 받고 자랐죠. 그리고 이제 큰 포도가 수확이 돼서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막 이제 뭐 월가에서 막 고생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환경의 그 뭐 이제 시련 같은 걸 겪으면서 이제 성숙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골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삶의 진실된 가치를 찾고 하면서 점점 농익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마지막에 도시에 있는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여기서 이제 삼촌과 같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깊은 맛이 나는 진한 와인으로 거듭난 이렇게 거죠. 거듭났다. 맞아요. 좋은 와인, 좋은 포도가 수확되는 그것이 굿 이어이자 이제 좋은 그런 와인처럼 거듭난 주인공이 맞아요. 이제
굿 이어인 거죠. 주인공에게도 맞아. 굿 이어, 와인으로 봐서도 굿 이어. 맞죠. 아, 그런 상징성이 있구나. 그렇죠. 그 와인이란 걸 괜히 쓰지 않았을 거예요. 다양한 상징성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비슷해요. 그 그래요? 와인이라는 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 오래될수록 그렇죠. 이거 충분히 익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러셀 크로우의 삶을 보면요, 휴가를 하루 비는 것도 안 돼, 그에게는 안 되는 거, 치욕이고 자리가 언제든 뺏길 수 있는 맞아. 거예요. 후배 항상 그 견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휴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서는 안 될, 그러니까 충분히 익을 시간이 없는 거죠.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건데 성찰할 시간이 없다. 강제로라도 걔가 프랑스에서 익어가는 시기를 겪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이런 와인과 좀 연결되는 주제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그 래퍼랑 매니저 장면. 기억나시나요? 왜 나왔죠? 근데 래퍼가 왜 나왔지? 그 매니저,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 맥스의 비서인 것 같은데 젬마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젬마. 젬마죠. 흑인 젬마. 분이 있는데, 흑인 여성분이 있는데 람마. 본인이 래퍼시죠? 하니까 누가 봐도 래퍼처럼 생긴 사람이 난 매니저고 제가 래퍼인데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영화가. 맞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저도 저는 이게 약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인생,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가짜 그림을 걸어놓잖아요. 거기 보스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짜 그림을 남들 보는 앞에서 걸어두고 진짜 그림을 숨겨놓는다. 이거는 가치의 역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인생을 그 러셀 크로우에게 대입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뭐랄까, 남들이 봐도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짜 그림처럼 실제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인 건데. 그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누구죠? 샤넬 이름이 뭐였죠? 페니 샤넬의 가게도 똑같은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가짜이겠죠, 당연히. 그죠, 모조품이지. 근데 가짜냐 진짜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하는 가짜나 진짜는 내 삶을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티 스틱맨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매티 스틱맨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에 그 래퍼와 매니저를 등장시키고 몇 마디 대사로서 끝낸 장면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림도 혹시 이해를 정확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사장이 맥스한테 뭐 너 돈 받을래 아니면 회사를 가질래 했을 때 갑자기 이제 그림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그림 몇 번이나 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뭐냐면 돈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받고 진짜 고급 그림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진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퇴직금으로 고급 그림을 받은 거예요. 난 모조품인 줄 알았는데? 나 못 봤어. 아니 진짜라고?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나만 그림을 몰랐나?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받았잖아요. 돈도 안 받았다고? 돈은 받지 않아? 아니요, 돈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받고. 아니 이 사람 맥스 그거 돈은 그림 받아야지. 어차피 너는 있어봤. 그래서 고급 그림 받았다니까요. 그래? 고급 그림 팔면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야. 고급 그림이 무슨 쓸모야? 고급 그림이 무슨 쓸모냐뇨. 아니 팔아야지 쓸모가 있지. 어쨌든 얘기하세요. 너무 자본주의적이야 지금. 고급 그림을 받아온 거예요. 거기서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몰랐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가게에 고급 그림을 진짜 고급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반전 아니에요? 저 몰랐죠, 솔직히. 지금 이쁜님 말 듣고 반전이야 지금. 진짜 고급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거기서 이제 페니도 막 정신없이 서핑하다가 그 그림을 보고 흠칫하잖아요. 그 그림이 거기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흠칫했구나. 못 보던 게 아니, 약간 난 모조품 이렇게 놀란 걸어놓은 줄 거예요. 알았지. 모조품을 왜 걸어놔요 갑자기? 아니 진짜 무슨 그림을 의미에서 갑자기 걸어놔요? 모조품을 자기 퇴직금 받은 걸로 사서 걸어놓은 걸로 생각. 퇴직금을 받는 장면도 안 나오고 모조품을 사는 장면도 안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면 왜 거기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화장실에서. 진짜 그런가? 와. 다시 보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매치스틱맨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짜 모조품 같은 자기 삶을 다 버리고 그 돈도 회사도 다 모조품이에요. 사실 그걸 다 버리고 진짜 고우의 그림 같은 진짜 삶을 살기 위해 고우의 그림을 받아온 거고. 그거 진짜 맞네요. 거기서 그 그림을 산과 동시에 자기는 진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맞네. 그거가 난 다 아는 줄 알았지. 몰랐어. 저는 몰랐어요. 아니 퇴직금을 받아서 모조품을 사와서 거기에 왜 걸어놔요? 아니 그래 너무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럼 대단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요, 맥스도. 그 진짜 돈을 다 포기하고 경영권도 둘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둘 다 포기하고 고어 그림만 챙겨왔다. 근데 그건 그냥 걸어놓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안 파는 이상. 그렇죠. 와. 그래서 그 대단한데요, 그러면? 이 영화에 보면 다양한 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맨스물 그냥 순수 로맨스라고 안 보이는 게 또 여러 가지 그 있어요. 듀플러라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이웃을 만나게 됐고 크리스티라는 혈육을 만나게 되고 혈육. 가족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는 가족이네. 이웃과 가족이 있는 영국에서 혼자 살았잖아요. 매번 맞네. 여자도 바꿔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파트너로서 관계를 갖고 하는데 사실 프랑스에서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단순히 사랑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죠. 근데 또 프랑스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 사는 듯한 파티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맥스에게는 더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었다. 사람을 얻었네. 그 자기와 함께 살 사람들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과 가족을 얻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되게 아무튼 목가적인. 이런 감동적인 영화였구나. 단순히 그냥 판타지만은 아니네. 들어보니까 판타지.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뭐지? 그 판타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타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판타지 영화 뭔지 아시죠? 근데 저는 유니콘 나오는 거 다 보셨다면서요. 그게 판타지. 다르게 좀 정의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 아닌가 이거? 이거 판타지라고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감독의 이상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감독의 판타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장르가 판타지라는 게 아니라 감독의 판타지기도 하고 관객들의 판타지를 자극하죠. 저렇게 사랑에 대한 판타지, 그리고 과거에 대한, 고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억에 대한 판타지,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뭐 돈 얘기도 나오고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 뭐 이게 여러 가지 판타지가. 아니 그게 무슨 판타지? 그렇게 하면은 그 매치스팅맨도 판타지지. 모든 영화가 판타지지 따지고 보면. 그죠? 아무튼 근데 재밌었던 거는 그 영국인의 모습과 그 프랑스인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그려낸 것 같아서 또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원래 영국이 그 금융이 발달하긴 했잖아요, 실제로도.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좀 어떻게 보면 수다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런 좀 매스컴에서 그런 식으로 상징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프랑스인들은 말이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개그 캐릭터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나름 재밌었던. 그리고 그 얘기해야 돼.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그 듀플러 아버지? 듀플러 아버지인데 그분도 좀 개그 캐릭터예요. 좀 웃기죠. 네. 좀 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맛없는 와인을 주려고 그러면 안 먹잖아요. 손으로 막 써요. 절대 안 돼. 할아버지가 말은 안 하는데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이것도 근데 매치스팅맨도 그렇고 저는 동일선상이 있다고 보는 게, 오늘 다뤘던 영화들이 저희가 이제 나름 이제 좀 쉬어가는 맥락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이게 상타는 아니고 한 중간타, 그냥 평작 정도예요. 리들리 스콧의 평작 정도인데 그냥 무난무난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였고, 이 무난무난하다는 거는 뭐 어렵지 않고 난해하지 않고 평작 정도라는 것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도 그렇고, 뭐 이게 아까 저도 이제 매치스팅맨에서도 밝혔지만 코미디를 해도 빵 터지지 않아요. 빵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피식피식 웃는 그 정도 웃음이 나오고, 사랑을 해도 뭔가 막 애절하고 뭐 간절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네. 뭔가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 전반적으로 좀 이게 곡선을 그래프로 그리면 보통 우리가 기억에 남는 진짜 그런 명작들은 그래프가 되게 막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격동을 할 거야 아마. 이게 막 치는데 매치스팅맨과 어느 멋진 순간은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다면, 그 감정의 곡선이나 이런 거 그려본다면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요. 코미디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갈등이나 뭐 반전도 그렇고 되게 좀 잔잔한 편이죠. 프랑스 같았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당시에 이 리들리 스콧이 갱년기였다. 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갱년기가 있나요? 있죠. 있는 있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뭔가 좀 센티멘탈해지고 감상에 빠지고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근데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찍으면서 자기의 성향이 그대로 영화에 드러나온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막 프로메테우스 찍고 막 에이리언 커버넌트 찍고 이러는 거. 갱년기를 극복했다. 극복하고 나서 갱년기를 극복하고 사춘기 오신 게 아닌가? 제2의 사춘기를 맞이했다. 상상력이 거의 무슨 이래서 시간 순으로 봐야 되나 봐. 그러니까 그거 시간을 진짜 중요해요. 섞어서 봤더니 근데 그건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더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사실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네. 굉장히 그 생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사실은 그 동생분도 그 있었죠. 형분 있었지. 가족이 되게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맞아. 이런 것들이 아마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화가 잘 안 될 때는 영화 망한 경우 많거든요. 망했을 때는 CF 업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부침이 심한. 지금 와서 듣네. 와인 CF 찍어야 돼가지고 PPL 받아서 이 영화 만든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와, 진짜. 이게 PPL이야 영화가? 와 대단하네요. 영화 자체가 PPL. 그럴지도 몰라. 그러네요. 진짜. 그 브랜드가 안 나와 있는 진짜 맛있는 와인 그 있잖아요. 와인을 PPL 그거네요. 받은 거지. 네, 나중에 거기에 라벨링 막 이렇게 와 그러면 진짜 편집해가지고 대박인데 그 개연성. 보내면 어마무시한 CF죠 그거는. 그게 개연성이다. CF를 위한 개연성이다. 그럴지도 몰라 진짜. 이제 참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중간 정리인가요? 마지막 정리가 하는데 우리 이제 리들리 스콧 작품이 한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는데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그 에이리언부터 보시면서 리들리 스콧 작품은 이거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다.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잡기가 좀 애매해 이분이.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결을 정말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담백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이 정도. 또 있을까요? 이프님 혹시 어떻게? 저 뭐 옛날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항상 여행을 떠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모든 영화가. 진짜 요번에도 여행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캐릭터 본인이 평소에 있던 곳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항상 예를 들어 뭐 블랙 레인 맞나요? 예. 블랙 레인도 일본으로 일본 이동하면서 하고 뭐 데마 루이스 여행을 떠나고 에일리언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뭔가 오늘 한 거 이것도 뭐 프랑스로 떠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의 어떤 일상의 장소에서 떠나면서 시작하는 여행 영화다. 맞네. 그거 하나 저는 공통점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네요. 여행을 많이 떠나네. 우주로도 갔다가 로드무비도 한번 찍고. 로드무비도 하고. 매치 스틱맨은 어디로 떠났죠 그러면? 매치 스틱맨은 이제 떠났죠. 밖으로 떠나는 사기 집에만 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행이죠. 맞아. 뭐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대충 뭐 콜럼버스 뭐 이런 것도 다 여정 뭐 이런 신대륙,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뭐 다른 환경들을 받아들이면서 스토리가 이어나가는 것 같은. 맞아요. 근데 확실히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타란티노에 비해서 그분들은 색깔이 너무 명확하니까 너무 뚜렷했지. 우리가 보는 맛도 있었고 뭔가 특징 잡아내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항상 특징이 막 나오고 이런 게 겹치네 하면서 너무 막 깔깔깔했는데 이분은 리들리 스콧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다른 감독이 이걸 만들었다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뭐 자기만의 색깔이나 특징이 거의 없는 좀 무색무취한 이런 느낌. 네, 그냥 할리우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냥 할리우드의 영화 잘 만드는 감독 정도. 자기 색깔이 없는 게 좀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고 영화 자체는 잘 만들어요. 사실 비주얼리스트라는 별명도 있긴 하지만 최근 작들을 봤을 때는 그 에일리언만큼의 충격들은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거긴 충격이었죠 진짜. 그래서 그만큼 이제 리들리 스콧이 만들어오는 그런 발자취들을 후배 감독들이 그만큼 캐치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그런 거 따라오지 못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헷갈리긴 해요. 아무튼 뭐 과거 작품들은 굉장히 영상미가 예쁘고 좀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최근으로 올수록 근데 그만큼 또 영화의 CG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장벽이 그만큼 낮아졌어. 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또 임팩트가 떨어진다. 그래서 뭐 정말로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작품들 보겠지만은 보는데 큰 이렇게 거부감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쉬워요. 쉬운 영화를 잘 만드시는 맞아, 쉬운 영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오히려 타란티노 영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상징성 파고들면 진짜 끝도 말도 없고. 많아서 상징 진짜. 그런데 오히려
매치스틱맨 이런 거 보면은 상징성 찾아내도 금방금방 뭔가 이해가 되고 막 맞아요. 소화가 되잖아요. 와인 아까 와인도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죠. 사람이 익어간다. 근데 와인도 익네. 이거는 그쵸, 진짜 너무 그쵸. 직설적이야. 쉽게 만든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감독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할리우드 감독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쉽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죠. 능력이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지. 설민석 선생님처럼.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맞네 이분은. 근데 나도 내가 대중적인. 감독이면은 약간 막 비꼬고 싶고 약간 어렵게 맞아요. 꼬아서 말하고 맞아. 싶고 이런 욕구가 들 것 그쵸. 같은데 예술적 그렇게 욕구. 하지 않고 그냥 딱 원하는 거 그냥 바로 딱딱딱 그 씬만 딱딱. 찍어서 그냥 딱 붙인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실제로 영화를 빨리 만든대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딱딱딱 찍고 넘어가. 끝나고 다음 거 찍자. 1년에도 뭐 두세 편 찍으니까. 요즘에 그치. 갈수록 더 빨리 만든대요. 갈수록. 이제 노련미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아는 거야. 알죠. 이제. 찍고 넘어가 그냥. 대단하신 분입니다. 요 정도로 한번 끝내고 네. 다음 주가 또 대박입니다. 엑소더스 그 신들의 제국 전쟁. 예, 그게 이제 크리스천 베일 나오고 그 모세 이야기죠. 그 2시간 반 러닝 타임인데 그거 크리스탄 베일이 모세로 나오나요? 예, 네. 와. 재밌을 것 같고 그거랑 이제 뭐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네. 헤븐 감독판 디렉터스 컷으로 3시간 3시간 반을. 다음 주에 진짜 대하 역사물 특집인데요. 근데 우선은 킹덤 오브 헤븐이 영화관에 재개봉했어요. 오. 재밌는 것은. 언제요? 최근 지금? 오. 3시간 딱 맞아줬네. 그렇죠. 딱 노린 건 아닌데 우연히도 이렇게 재개봉 타임에 맞췄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솔직히 3시간 반 동안 보려면 되게 중간에 많이 끊을 것 같거든요. 저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뭐냐 감독판 말고 보통판 봐도 돼요? 2시간 그거 2시간이에요. 보통판 보세요. 그거 2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3시간 반을 또 극장에서 근데 보는 것도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요. 보통판을 보신 분 그리고 감독판을 보신 분 비교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댓글이 진짜 어떤 거밖에 없냐면 이 영화만큼은 감독판을 봐야 됩니다 하면서 뭐 강하게 근데 주장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감독판이 나온 영화들이 다 있어요. 그런 뭔가 그래서 더 좋아하는 팬들은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붙이는 걸 좋아해서 무조건 감독판을 봐야 된대요. 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감독판이 더 못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던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감독 의도가 드러나는데 다음 주에 대하 역사물 특집 되게 기대됩니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이제 좀 쉬어가는 의미로 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